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꿈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방콕 콘도 얼마면 투자가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강남과 강북의 가격이 다르고 강남에서도 지역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것처럼 방콕에서도 아주 비싼 지역도 있고 좀 저렴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방콕 지도를 보면 중앙부가 사실상 똘똘 뭉쳐 있는 동심원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즉 중앙이 집중되어 있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콕의 면적이 서울의 2.6배에 달하지만 실제로 시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중앙부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보면 방콕은 사방 천지가 평지입니다. 즉 한국처럼 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팽창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정없이 팽창할 수 있는 도시 형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우리가 콘도를 산다. 우리가 콘도는 아파트먼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먼트의 개념은 우리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대단지로 아파트먼트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대단지로 아파트먼트를 짓게 되면 도시 외곽에 사실 조금 소득이 낮은 지역에 이런 아파트들이 지어집니다. 보통은 임대 아파트로 지어지죠. 방콕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콕 북동쪽에 논타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 뭐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일산 쪽에 붙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도시에 가 보시면 대단지 콘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서민들이 사는 콘도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한 동짜리 콘도들은 우리가 토지 집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에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외곽으로 가면 이 콘도의 활용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면 아무래도 무반, 한국에서는 잘 있지 않는 구조지만 무반이라는 것은 반은 집입니다. 그리고 무는 집단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을 쳐서 미국식 주택하고 비슷하죠. 주택 단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가 외곽으로 가면 훨씬 더 활용성이 좋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전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으로 전철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전철 역세권을 기점으로 해서 콘도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콘도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내 한가운데에 콘도는 지을 수 있지만 무반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반을 지으면 뭐 무지부자 아니면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땅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그 땅에 빌딩을 지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을 짓지는 않겠죠. 그래서 콘도는 아무래도 도시 중심부 그리고 도시 중심부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역세권들에서 주로 효용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태국은 자산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산격차가 큰 나라가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내 중심부에 아주 비싼 지역에 있는 콘도는 굉장히 비싸고 또 외곽으로 나갈수록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도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반도 마찬가지라서 아주 고급 무반이 지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무반 가격이 무지막지합니다. 200억씩 넘어가는 무반들도 있고요. 따라서 콘도도 100억 이상, 200억 가는 콘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콘도들은 왜 더 비싸지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격이 비쌀수록 넓은 면적을 요구하게 되고요. 우리가 외곽으로 가서 가격이 낮을수록 임대를 받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면적이 작아지고 단위당 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한 4갈래 정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앞에 얘기했던 굉장히 가격이 비싼 고급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보통 15억 이상, 15억 좀 작고요. 한 20억 정도 이상, 그리고 한 200억 이상 가는 콘도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급, 그 바로 밑에 급은 어느 정도 되냐면 투베드룸을 우리가 100스퀘어미터 정도 보면 가격이 한 10억 이내의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베드룸 면적이 보통 80스퀘어미터에서 100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한 6억에서 한 10억 정도 가는 지역, 요 지역이 그 다음 밑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베드룸도 이런 지역은 투자가 가능합니다만 보통 한 40스퀘어미터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한 3억 5천에서 4억 이상 원베드룸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중심부에서 벗어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또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베드룸 면적이 50에서 한 65,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지역은 한 4억, 많이 비싸면 4억 5천 정도에서 싸면 한 3억 5천 정도, 요 정도가 투베드룸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베드룸은 35스퀘어미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2억 5천 정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흔히 미드레인지급 가격이라고 하는 지역들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미드레인지에서 로우한 지역의 가격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빨람가오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우리가 조금 올라간 지역 있죠. 하이 지역이 미드레인지에서 하이 지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까마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낮은 콘도들, 이제 가격이 더 낮은 콘도들, 레벨이 더 떨어지는 콘도,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콘도들은 가격이 한 어느 정도 하냐면 보통 1억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원베드룸 기준. 그리고 면적도 줄어들어서 한 30스퀘어미터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스퀘어미터, 원베드룸이 30스퀘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한 1억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거의 1억 이하의 콘도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외곽으로 많이 나가면 1억 이하의 콘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투자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한 1억 왔다 갔다 하는 콘도도 제가 잘 투자를 안 시키는 이유가 이게 붙어봐야 얼마나 붙겠습니까? 앞에도 말했듯이 동심원형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내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투자를 해도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투자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방콕에 투자를 하시려면 원베드룸은 미드레인지에서 로우 레벨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5천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베드룸 기준으로. 그 다음에 투베드룸은 한 3억 5천에서 4억 5천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4억 조금 넘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2년 전 가격에 비하면 거의 한 3천에서 5천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미리미리 상담을 받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방콕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